안녕하세요. 굿팀 리더 허보민서입니다. 아티스트 웨이 6장 동정심을 되살린다. 두려움의 치료제. 창조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행동을 잘못된 이름으로 불러왔다. 창조하고 싶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하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다. 그저 창조성이 막혀 있을 뿐이다. 창조성이 막혀 있는 것은 게으른 것과는 다르다. 창조성이 막혀 있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혐오와 후회, 슬픔, 질투에 에너지를 소모한다.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은 자기 회의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은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하고 실현 불가능한 과제부터 떠올린다. 이런 거창한 과제가 당장 성취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시작조차 되지 못할 때 그들은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망설임 없이 말한다. 그러나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해선 안 된다. 그것은 두려움이다.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것은 실패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으나 포기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 이런 두려움은 대체로 어린 시절의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 중에는 부모의 기대에 반해서 아티스트가 되려 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부모의 가치관에 맞서서 떳떳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절대로 그저 그런 아티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려면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들이 반항하면 상처를 준다.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것을 부모는 사춘기의 반항쯤으로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아티스트의 삶을 사춘기의 반항으로 여기는 생각은 예술행위가 부모와 단절을 불러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목표를 갈망하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더라도 가슴 한구석에 죄책감이 남아있다. 이런 책임감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반항을 정당화할 목표, 즉 반드시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아티스트가 되기 어렵게 만든다.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어떤 작품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도움이 당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일 뿐이다. 무엇보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걸음마를 떼는 것이다. 이런 걸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많은 도움이 생긴다. 그 두려움이 이를 미루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 미루는 것을 이젠 게으름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것은 두려움이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완성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창조성 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치료제는 단 하나, 바로 사랑이다. 사랑으로 당신의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치료해야 한다. 자신을 윽박지르지 말고 스스로에게 잘 대해주자.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열정이라는 삶의 에너지.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티스트가 되려면 많은 훈련을 해야 해 라고 말하곤 한다. 아티스트에게 그들은 환호하는 관객들 앞에서 잔뜩 뽐내라고 영웅적이고 용맹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진 일이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아티스트들의
이미지를 군대식으로 떠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발상은 본질적으로 자기 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훈련을 받는 멋진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곤 한다. 여기서는 창조성의 분출이 아니라 훈련 자체가 초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최상의 것을 창조하는 일은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훈련된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군인처럼 정확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책상과 이질, 화판에 경례를 하고 작업에 매달린다고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을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창조적인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훈련보다는 열정이다. 열정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과정에 대한 정신적인 동의이자 애정어린 항복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창조성에 대한 애정어린 인식이다. 열정은 삶의 흐름에 왕성한 활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이다. 열정은 일이 아니라 놀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 아티스트는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이자 놀이 친구이다. 여느 놀이 친구들처럼 오랫동안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즐거움이다. 우리의 아티스트는 아침의 고요 속에서 타자기를 혹은 이즈를 만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훈련이라기보다는 비밀스러운 모험에 대한 어린아이의 동경과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고달픈 훈련으로 보여도 우리에겐 어린 아티스트와 즐기는 재미있는 놀이이다. 아침 6시에 만나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면서 재미나게 놀자꾸나. 우리의 어린 아티스트가 즐겁게 뛰놀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노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놀이인가. 게다가 귀엽게 깎은 60개나 되는 연필은 또 어떻고. 아직도 편리한 컴퓨터 대신 주랑말처럼 딱딱거리는 타자기를 쓰는 작가들이 많다. 작업 공간이 놀이 공간 같을 때 일이 가장 잘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공룡 그림으로 벽을 장식한다든가 싸구려 장난감이나 작은 크리스마스 전구, 예쁜 꽃가지, 어항 따위만 있어도 충분하다. 창조적인 아티스트의 방의 엄숙함이 감도는 수도승의 방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오히려 조금 짓궂게 말하자면 신들린 무당집 같은 분위기일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크기만 하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썰렁한 방에서 못 견디게 지루해야 한다. 우리의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이다. 예술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재미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창조적인 과정이야말로 시간이라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창조성 그 자체이다. 이런 놀이의 핵심은 즐거움에 있다. 창조성의 유턴.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해지겠다는 신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환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한다. 병역자에겐 주위의 동정과 애정을 유발하는 야릇한 기쁨과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창조성 회복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특권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물론 그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동정심을 유발해 얻곤 했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 할 일을 다하는 아티스트보다는 불구가 된 아티스트가 당연히 더 많은 동정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타인의 동정심에 중독된 사람들은 창조성을 회복해 갈수록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과 자기 회의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유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파괴한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보통 첫 번째 창조적인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직전이나 혹은 의외의 성공을 거둔 뒤 그 여파를 견디지 못해 창조성의 자살 행위를 시도하곤 한다. 눈부신 성공은 회복기에 있는 아티스트를 자기 패배의 동굴 속으로 황급히 도망치게 만든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위험을 감수할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예술적 장애물의 희생자가 됨으로써 더욱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뉴턴은 갑작스러운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새로 만든 작품을 만드는 즐거운 과정을 이렇게 깎아내리기 시작한다. 아유, 이게 뭐야? 이제 시작이라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참 앞서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참 앞서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둔다면 그들은 영원히 우리보다 앞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창조성이 막혀있는 과거로부터 광속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여행해 왔다. 이제 우리는 창조성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은 두려운 길이다. 우리는 길에서 있는 유혹에 넘어가 길을 벗어나는가 하면 뭔가에 부딪혀 오해하기 시작한다. 시나리오 작가의 대리인이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만 고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작가는 별 이유 없이 고치기를 거부한다. 행위예술가가 새 작품의 워크숍을 해볼 공간을 얻는다. 그러나 워크숍을 한 결과 반응이 엇갈리고 보완 작업이 필요해지자 아예 작품을 그만둔다. 멋진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배우 겸 감독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화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계약상의 몇 가지 허점을 발견하곤 프로젝트 전체를 보류시킨다. 한 화가가 처음으로 그룹 전시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화랑 주인과 싸운다. 한 시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시를 읽어주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는 이런 활동을 계속하며 힘을 기르는 대신 엉뚱한 자리에서 혹평을 받고는 사람들에게 시를 읽어주는 것마저 포기한다. 작사가가 새로운 작곡가를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곡을 만든다. 새 곡을 시험삼아 만들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둘은 계속 같이 일하지 않는다. 한 신출내기 사진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칭찬에 상당히 고무된다. 그녀는 필름 한 통을 현상화하다 실수로 망치고는 수업이 재미없다며 사진작가 과정을 그만둔다. 창조성의 뉴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동정해야 한다. 창조성은 겁이 많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이런 뉴턴이 있다. 뉴턴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창조적 도약을 눈앞에 두고 겁먹은 말처럼 도망가고 나서 다시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하기 전에 잔디밭을 몇 바퀴 돌기도 한다. 이런 뉴턴의 시기에 우리는 이중의 수치심을 느낀다. 하나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 때문이다. 모든 일에서 뉴턴의 시기가 있음을 잊지 말자. 나는 30대 중반의 인형과 시카고 트리뷴지에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동안 나는 구로사와 아키라, 케빈 클라인, 줄리 앤드루스, 제인 폰다, 브레이크 에드워즈, 시드니 폴락, 시시 스페이식, 시거니 위버, 마틴 리트, 그레고리 하인스를 비롯해서 50여 명의 아티스트와 인터뷰를 했다. 나는 이들과 좌절, 즉 내가 뉴턴이란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남다른 성공에는 그런 뉴턴을 피하거나 만회하는 능력이 재능 못지않게 중요했다. 성공적인 창조적 삶은 성공적인 창조적 실패를 기반으로 한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다.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한때는 뉴턴의 시기가 있었다. 브레이크 에드워즈는 지난 30년 동안 핑크팬더 시리즈를 비롯해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여러 번
여러 편 감독하여 성공시킨 사람이다. 그런 그도 7년 동안 스위스에서 운둔했던 적이 있었다. 영화사에서 흥행을 의식해 캐스팅한 인기 배우와 감독인 그의 견해가 달라서 자신이 최고의 작품이라 여겼던 시나리오를 제작에 들어가기도 전에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기획한 영화에 쫓겨난 에드워즈는 한 발짝 떨어져서 그가 애착을 가졌던 영화가 다른 감독에 의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에드워즈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알붓으로 잠적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야 창조성 때문에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감독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는 이러한 철학을 고수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빼앗긴 7년 휴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후회를 내비쳤다. 유턴은 언제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런 유턴의 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나도 두려움과 고통에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두려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당신의 재능을 자신이 키우고 있는 어리고 겁 많은 말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말은 다재다능하지만 아직 어리고 예민하며 경험이 없다. 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애물 앞에서 겁을 먹을 것이고 실수도 할 것이다. 당신을 등에서 떨어뜨리려고 날뛰거나 다리를 저는 척하기도 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 창조적인 기수인 당신이 할 일은 말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 경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선 말이 그토록 겁내는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다른 것보다 훨씬 두려워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대리인이라는 장애물이 워크숍이라는 장애물보다 더 두려울 수도 있다. 또 평론이라는 장애물은 재집필이라는 장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경마에는 다른 말들도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린 말을 탄 능숙한 기수라면 그보다 나이가 많은 안정되어 있으며 경험도 있는 말을 뒤쫓을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는 사람 중에 작품을 성공적으로 재집필한 사람이 있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자. 심한 혹평을 극복한 사람을 아는가? 그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자. 일단 도움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도움은 찾아오게 돼 있다. 자아는 언제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느니 창조적인 독주자인 척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움을 구해야 한다. 밥은 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만 해도 의욕적인 감독이었다. 그 다큐멘터리는 공장 노동자인 아버지에 관해 묘사한 군더더기 없고 힘있는 작품이었다. 밥은 편집 전 필름을 담당 교수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한때는 재능 있는 영화 감독이었지만 이젠 창조성이 맡긴 교수는 그 필름을 혹평했다. 상처받은 밥은 그 필름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필름을 상자에 넣어 지하실에 처박아둔 채 잊고 있다가 홍수로 지하실에 물이 찾아 문득 그 사실을 기억해냈다. 저런, 잘됐군.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필름이 망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밥을 만난 것은 그 일이 있은 지 5년이 지난 후였다. 만난 지 얼마 안 돼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그는 지나가는 말로 그 필름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필름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부인했다. 망가졌을 거예요. 지하실에 보냈던 여분의 필름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필름에 대해 얘기하면서 밥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팽개쳤던 꿈을 눈물로 씻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밥의 전화를 받았다.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했는데 필름을 찾았대요. 이상하게도 나는 그 사실이 별로 놀랍지 않았다. 어떤 창조주가 그를 계속 지켜보며 그 필름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시나리오 작가의 격려로 그는 그 필름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들은 혁신적인 두 번째 다큐멘터리도 함께 만들었다. 창조성의 유턴의 시기가 다가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기꺼이 도움을 구해야 한다. 장애물 헤쳐나가기. 자유롭게 일하려고 하는 아티스트는 분노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묻혀있던 모든 장벽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장애물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대적인 환경, 이에 대한 판단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맞서 세운 아티스트의 방어벽이다. 당신의 아티스트는 어린아이임을 잊지 말자. 어린아이는 삐지고 짜증내고 샘을 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내면의 아티스트는 어둠과 불안한 모험을 두려워한다.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큰 형으로, 동료로서 내면의 아티스트에게 안전하니 나와서 놀라고 설득하는 일은 이제 당신의 몫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내면의 아티스트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보자. 이 질문들은 당신의 아티스트와 일 사이에 존재하는 걱정거리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업이 어려워지거나 진전이 안 될 때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1. 이제부터 하려는 일에 관한 불만, 분노를 적는다. 어른스러운 자아에게는 아주 사소하거나 하찮은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내면의 아티스트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나는 이 일을 의뢰받은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 불만이다. 내가 최고인데. 난 그 편집자가 싫다. 별것 아닌 것 같고 트지만 자꾸 칭찬이라고는 하는 법이 없지. 왜 내가 그런 멍청이를 위해 일을 해야 하지? 거기는 돈을 제때 준 적이 없다. 2. 내면의 아티스트가 계획된 일이나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대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적는다. 어른의 눈에는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모두 적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어린아이 같은 아티스트에겐 그런 것들이 크고 무서운 괴물이라는 점이다. 가령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내 작품이 엉망인데도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아 걱정된다. 내 작품이 훌륭한데도 사람들이 몰라줄 것 같아 걱정된다. 내 아이디어가 진부한 것일까봐 걱정된다. 내 아이디어가 시대를 너무 앞서가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완성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시작도 못할까봐 걱정이다. 창피할까봐 겁난다. 벌써 창피하다. 3. 위에 쓴 것이 전부인지 자신에게 물어본다. 두려운 것 중에서 빠뜨린 것은 없는가? 어떤 바보 같은 분노를 감추지는 않았는가? 그것들까지 종이에 적는다. 4.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본다. 예를 들면 이런 대답을 나올 수 있다. 만약 내가 이 작품을 쓰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싫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바보 같은 편집자가 노심초사할 것이다.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조각을 하지 않는다면, 노래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내가 더 잘할 텐데라고 생각할 것이다. 5. 일종의 계약을 한다. 좋아. 창조성아, 내가 질을 맡아. 양은 내가 맡을게. 계약서에 서명하고 반드시 벽에 붙여둔다. 주의! 이것은 아주 강력한 연습이다. 이 연습은 당신의 창조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이상으로 동정심을 되살린다 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아티스트 웨이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갑시다.